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장성관 사무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대법원 낙태 위헌 판결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 이제 미국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번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 한 주만 해도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뿐만 아니라 또 야외 총기 휴대라든지 다양한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그런 판결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판결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정치적인 맥락 또 특히 그 맥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5명 정도의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존 로버츠, 지금 연방 대법원장이죠. 사실 영어로는 직책이 치프 저스티스인데 그러면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아마 수석 대법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장은 사실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공석이 되면 대통령이 누군가를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하고 또 인준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대법원장 임기 중에는 사실 그 대법원을 그 대법원장의 대법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존 로버츠의 대법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임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부시, 그러니까 43대 대통령,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예.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당시에 상원에서 78표의 찬성표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준 결과도 조금 놀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바마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연방 대법관의 인준표는 거의 80표에 가까운 초당적인 찬성으로 이어지는 게 관례였고요. 그럼에도 당시에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라는 우려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특히 오바마 임기 때에는 상하원에 민주당이 크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우려가 더 심화되었지만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는 현재까지 온건 중도파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 상대적으로 또 환경도 조금 더 보수 진영이 우려화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인스티튜셔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이념이 있지만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에서는 본인의 이념을 배제하고 곧 기관이자 제도인 연방 대법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보호하는 게 대법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에서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속도 조절, 그러니까 미국 사회 또 미국 헌법을 해석하는데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법관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나온 판결에서도 사실 그 판결 내용, 재판 내용인 탑스라는 소송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즉 미시시피 주에서 시행했던 임신 16주차 정도 이후에 낙태를 금지한다는 주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은 표명을 했지만 그렇다 한들 지난 판례인 로 대 웨이드를 뒤집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방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5대4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6대3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 정도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 반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5대4라는 얘기도 있었군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로데 웨이드가 뒤집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6대3이라는 표현을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그렇게 되는 것 됐군요.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방 대법원의 사실상은 중심축이자 무게축이자 또 운전자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이런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네.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법관 중에 한 명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쥐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지배적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같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흑인으로서 연방 대법관이 된 인물인데요. 이분은 91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고요. 현재는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입니다. 특히 가장 이 보수적이고 또 일부에서는 가장 급진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답스 판결에서 또 혼자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의견을 내면서 지난 크리스 월드나 로렌스 그리고 오벌급사의 판례를 또한 번복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이 이 세 그 가지 판례는 예, 피임 관련한 얘기도 하시는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크리스 월드는 피임에 대한 권리, 그리고 로렌스는 동성 성행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아, 오벌급사는 지난 2017년에 나왔던 동성 혼에 대한 권리를 미국 헌법이 보장한다라는 판례인데 이것을 번복해야 된다 같은 문서로 그래요. 그런 주장을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이 다수 의견을 뉴저지 출신이죠. 사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쓰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간 더 강경한 입장을 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쓴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이분이 보수 진영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이끌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추측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 판결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이분의 판결문에서도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실 연방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그러네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사실 토마스 대법관 같은 경우는 48년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고령 장년층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시간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참. 여태까지 91년부터 임기를 하면서도 항상 헌법 해석에 있어서 조금 독특하고 조금 창의적인 해석을 많이 내놓은 걸로 또 유명한데요. 그래서 지난 판례뿐만 아니라 연방 대법원의 관례 또한 많이 깨고 있다고 또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물까지 봤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의원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연방 상원 의원 중에 지난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입니다. 예. 중도주의와 초당적 협치를 중시하는 현재 굉장히 양극화가 극심한 상원에서 그럼에도 초당적 협치를 중시하는 4명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분은 1997년부터 메인주의 연방상원 의원으로 임기를 지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메인주는 전반적으로는 약간 공화당 성향이지만은 그래도 초당적인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전반적인 메인주의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고요. 네. 또 시전 콜린스 상원 의원의 전임자인 올림피아 스노우 이분도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도 또 초당적 협치를 앞장서온 그런 인물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사회 이슈, 특히 대법관 인준같이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항상 이 중도파 4명 의원의 입장이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7년 메릭 가랜드 대법관 그리고 2020년 카바노 대법관 인준에 있어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가 미지수였는데 당시 마지막 결정을 내린 요인이 이 두 후보가 로데 웨이드를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낙태권, 즉 임신 중지권을 보호해 누구보다도 확고한 입장을 내오는 의원인데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 5월 초에도 이 판결문 초안이 누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 금요일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도 콜린스 의원이 찬성을 안 했으면 이런 대법관들이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건 일부러 한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콜린스 의원은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그들은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성명을 내서 또 양쪽에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에 처한 분인데요, 지금. 진실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어쨌든 이분이 찬성표를 던진 그 대법관들이 이번에 그 판결을 뒤집은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정황을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당시에 수잔 콜린스 의원을 이 대법관 지명자들이 수잔 콜린스 의원과 개인 면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측근들이 꼭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주지를 시켰다라는 증거도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증거가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잔 콜린스 의원은 진심으로 믿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중도파 의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의 영향력 때문에 이만큼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도파 이제 공화당 의원으로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초당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지만 그의 결정이 결론적으로는 이번 판결을 뒤집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지난주 대법원 낙태 위헌 판결에 대한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있는데 지금 대법관 2명, 그 다음에 이제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 이분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이 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분도 상원 의원이고 또 수잔 콜린스 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 내 중도파 의원 4명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은 그 4명 중 유일한 천일점이자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원일 겁니다. 바로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현안에 번번이 반대표를 던져왔죠. 그래서 Build Back Better 예산안도 자초를 시켰고요. 그래서 때문에 럭비공 같다, 예상할 수가 없다, 아니면 또 공화당의 첩사 같다라는 비판조의 표현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난 금요일 잡스 판결이 나온 이후에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꽤나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가톨릭 신자로서 나는 항상 낙태에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금까지 보호해왔던 권리들을 법제화할 법안을 지지할 것이다. 지난 두 세대 동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사실상 법으로 여겨져 왔고 수많은 미국 여성들을 보호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성명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충격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상치 못한 입장. 왜냐하면 조 맨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커리어 내내 본인을 낙태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당론과 다르게 또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을 아무래도 큰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게 발표한 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이자 또 웨스트버지니아는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인데도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도 금요일에 이 판결이 발표된 이후 가톨릭 교회는
이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수의 가톨릭 신자들 또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가톨릭 이 종파 중에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성소수자 포용 등 다양성 보호에 앞장서온 예수회에서도 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나서 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이 또 특히 가톨릭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맨친 의원은 역시나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지키고 또 드러낸 것이 요즘에 흔치 않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자신의 그 지역구가 이제 보수적인 지역구이고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중도파적인 색깔을 늘 지니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 그다음에 좌파 쪽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이것이 큰 이제 이슈가 됐다.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네. 그 수전 콜린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고서치 대법관과 타바노 대법관이 인중청문회에서는 분명히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상원 의원들 앞에서 선서하에 기존의 판례는 뒤집지 않겠다. 적어도 로 대 웨이드에 있어서는 네. 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를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그래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마지막 분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누구죠? 네, 마지막 의원은 이제 미치 맥코넬 창원 공화당 원내대표입니다. 예. 이 맥코넬 의원을 설명하자면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평생 정치인으로서의 수건이자 목표는 연방 판사들을 최대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인준되도록 하는 것이 본인 의정 활동의 최우선순위라고 꼽는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맥코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임명권을 사용해서 단 4년 만에 단일 임기 동안 총 226명의 연방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을 갖는 연방 판사 중에 4분의 1 넘는 수치고요. 또 이 수뇌법원만 항소법원 판사만 따졌을 때는 8년의 임기를 가진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거의 2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맥코넬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이런 판결 같은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방 판사를 많이 임명시키는 데에 목숨을 거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승자와 패자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맥코넬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지난 금요일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승리라고 아마 생각하고 기념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정치 이야기에서는 지난주 대법원 낙태 위헌 판결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한 5명 정도를 추려봤지만 이분들의 그런 숨은 노력에 의해서 이번 판결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정치적인 맥락에 있어서 이번 판결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GC 장성관 사무차장님이었습니다.